Mr. Foreman, you may read the verdict.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Lauren Fisher guilty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배심 제도가 있는 건 아시죠? 2008년부터 벌써 15년 넘게 형사재판에 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심 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심 재판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전국에서 총 92건의 배심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지방법원에서는 1년 동안 단 한 건의 배심 재판도 하지 않았고 1년 동안 배심 재판을 겨우 한 건만 한 법원도 3곳이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실시 건수가 적으니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배심 재판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배심 재판을 신청한 건수가 모두 811건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약 11%인 92건에 대해서 실제 배심 재판이 열렸어요.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심 재판을 원한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7일 안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배심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배심 재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약 60%가 넘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신청률은 아주 낮고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배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당사자가 배심 재판을 원한다고 해도 4가지 경우에는 법원이 허락을 안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 이유는 배심원이나 그 가족에게 피해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둘째는 피고인은 배심 재판을 원하는데 그의 공범은 배심 재판을 반대하는 경우예요. 셋째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심 재판을 안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라 4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1항 4호에 보면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는 앞의 3경우보다 기준이 훨씬 더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문제는 배심 재판을 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판사가 바로 이 4번째 경우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당사자가 요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모델로 한 미국 배심 재판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한 배심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배심 재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제가 모든 판사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판사는 배심 재판을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업무량이 과중한데 재판 준비와 진행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배심 재판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원이 배심 재판을 허락하지 않는 비율이 평균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건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심 재판을 피하고 싶은 건 판사만이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도 배심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배심원을 오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오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는 배심원 후보자가 50%를
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난 4월에 부산지방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오지 않은 20명에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런 과태료 부과가 너무 지나쳤다는 비난 여론도 있어요. 배심 제도가 잘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국민들까지 이러하니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을 홍보하기 위해 약 2억 원의 홍보 예산을 따로 마련하고 홍보 대행사까지 선정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법원의 이 홍보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 인기도 없는 배심 제도를 애당초 왜 도입했을까요?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를 보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을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이 배심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즘처럼 사법부와 재판에 대해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0년 넘게 배심제도를 운영해온 미국에서는 배심제도가 국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배심제도를 도입한 건 실수일까요? 미국의 배심제도는 한국에는 안 맞는 제도일까요? 15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국민 참여 재판에 별 관심도 없고 참여에 더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 도생하기 바쁜 현실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 일에는 무관심한 이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심원에게 주는 여비와 수당이 너무 작아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로 배심원 결정의 효력을 문제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법률 용어 정리 좀 할게요. 배심원이 내리는 최종 결정을 평결이라고 하여 판사의 최종 결정인 판결과 구분하고 있어요. 배심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는 평결과 판결의 관계예요.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판사가 무시하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배심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는데 판사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또는 구속력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기속력이 있다면 판사는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배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자기를 팽개치고 적은 일당을 받으면서도 배심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해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더니 판사가 그걸 무시하고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미국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나와요. 네이버뿐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교과서나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심제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 설명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실제로 평결을 무시하는 판결을 자주 내릴까요? 미국 판사는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배심제도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